21세기에 나온 김성종 작가님의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작이죠. 두 편을 연이어 낭독해드릴 건데요. 아주 약간의 옷깃만 스치는 인연 정도의 연관이 있는 작품이지만 함께 낭독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신문 연재를 했던 작품들이라서 구간 선정성이 과하게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안 읽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낭독하는 게 자체 심의 규정에 맞는다 생각해서요. 조금 생략하고 읽을 테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종 추리 소설 서울에서 온 여인.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결코 미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도 겉으로는 듣기 좋게 미인이라느니 예쁘게 생겼다느니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자신을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그녀의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차림새다. 깡마른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억 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탈리아 베르사체 옷에 악어 가죽으로 만든 4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백,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까르띠에 손목시계, 300만 원짜리 페라가모 구두, 티파니 목걸이, 에르메스 팔찌. 1억이면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건만. 그녀는 사치스러움에 익숙하다 보니 1억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돈으로 여겼다. 돈이 그녀의 사고방식까지 바꿔놓아 그녀는 자신을 특수계층의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무조건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철저히 멸시한다. 외식할 때도 싸구려 식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끼에 10여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 식당들만 즐겨 찾는다. 2010년 즈음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물가랑 비교하시면 정말 큰 돈이구나 하실 겁니다. 서울 부산 간 노선은 항상 승객들로 붐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가까스로 탑승권을 구한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다음 탑승 시간까진 아직 1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숍으로 가서 구석진 곳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통로를 등지고 앉았다. 조금 수척한 얼굴은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입은 커 보였다. 검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 두껍게 떡칠한 화장이 흡사 가면을 쓴 것 같았다. 보라색 블라우스 위에는 흰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밑에는 짙은 감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마디가 굵은 손가락에는 푸른색 호박이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50대 초반의 탐욕스러워 보이는 생김새를 커버해주는 것은 세련된 옷차림이었는데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그렇게 꾸며준 것이었다. 숱이 적은 머리칼은 밤색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부풀려져 있었다. 짐은 없었고 핸드백만 하나 달랑 지니고 있는 것이 당일치기로 다녀올 차림새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았다.
진동으로 해둔 스마트폰이 떨어대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백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본 다음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오늘 하루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가져볼 생각이었다. 오늘처럼 출장을 갈 때는 종종 그러곤 했다. 사업차 가는 출장은 아니지만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나들이 갈 때마다 출장을 간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앞쪽에 있는 비즈니스석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다시피 한 채 거기에 시선을 고정했다. 통로를 지나 일반석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승객들이 모두 좌석을 찾아 앉고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를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자 그녀는 신문을 접고 두 눈을 감았다. 그녀는 기내에서도 내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스튜어디스가 제공하는 음료수도 마다한 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이 부산 출장은 극비에 속하는 일이었다. 1시간쯤 지나 김해공항을 빠져나온 그녀는 얼굴을 찌푸린 채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들을 바라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 모범 택시에 올랐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주세요. 손님들을 일반 택시에게 빼앗기고 2시간 가까이 공을 치고 있던 늙은 모범 택시 운전사는 공항구역을 벗어나자 기분이 좋아져 그녀에게 두서너 번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가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자 곧 입을 다물었다. 차가 밀리는 바람에 해운대 해수욕장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렸다. 해수욕장 앞에서 내린 그녀는 짜증이 나서 차 문을 거칠게 닫았다. 백사장은 비치 파라솔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한여름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제이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 안은 피서객들로 시끌벅적했다. 라운지 바에서는 필리핀 출신으로 보이는 가무잡잡한 여자가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체크인하기 위해 프런트로 다가갔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명을 말하자 직원은 잠자코 카드키를 내주었다. 숙박 카드에다 인적사항을 적어 넣는 번거로운 절차 같은 것은 일체 생략되어 있었다. 방은 15층에 있었다. 그녀는 카드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로 다가가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비로소 선글라스를 벗고 갈매기 한 마리를 눈으로 쫓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2시가 막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길게 찢어진 것이 날카로워 보였다. 눈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3번이나 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자신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남편이 저주스러웠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런데도 자기 아내의 눈 하나를 예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남편은 처음부터 쌍꺼풀 수술을 반대했다. 다른 여자들 눈은 수도 없이 손을 대면서도 아내의 눈만은 한사코 손을 대려고 하질 않았다. 흉측하지 않은 이상 태어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예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럼 왜 다른 여자들한테는 닥치는 대로 칼질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무리 졸라도 남편이 들어주질 않자 그녀는 생각 끝에 다른 성형외과에 가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걸 보고 남편은 버럭 화를 냈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수술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했고 3번째에는 마침내 남편이 직접 손을 댔지만 좋아지기는커녕 더 망측스럽게 되고 말았다. 내 탓이 아니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이 손을 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원망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아내를 대할 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마지못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무표정하게 대했고 가능한 한 함께 있는 시간을 적게 하려고 그녀를 피해 다녔다. 잠자리를 달리한 것도 벌써 수년 전부터였고 그렇게 각방을 쓴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담배를 피워문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호텔 전화기를 사용한 것이다. 5월에 신부예요. 3시까지 보내주세요. 1590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가볍게 샤워를 한 다음 겨드랑이와 음부에 향수를 살짝 뿌리고 거울 앞에 섰다. 젊음이 사라진 볼품없는 육체가 거기에 있었다. 남편이 그녀한테 정이 떨어진 것도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육체란 항상 싱싱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정신이다.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면 육체 같은 것이야 아무러면 어떤가? 그녀는 애써 자위하면서 욕실을 나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 위에 흰 가운을 걸쳤다. 그녀는 서울 강남 땅 부자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복덕방을 하면서 일찍부터 부동산에 눈을 떴다. 투기로 번 돈을 강남의 땅에 쏟아부어 강남이 개발 부음을 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이미 수만 평을 소유한 땅 부자가 되어 있었다. 수단이 좋은 그는 그 땅을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일부는 빌딩을 짓기도 해서 큰 재미를 보았다. 세 남매의 맞이인 그녀가 지금의 남편과 중매로 선을 본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강남의 땅 부자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어렵게 의대를 나와 종합병원에서 막 햇병아리 의사 생활을 시작한 남자는 신부 쪽의 막강한 재력 앞에서 그만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다. 가난에 질릴 대로 질린 그는 신부의 됨됨이보다도 그녀가 가지고 올 지참금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녀와 결혼할 경우 병원을 차려주고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주고 거기다 수억 원의 현찰까지 주겠다는 말에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다 차린 성형외과는 처음에는 별로 손님이 없어 한산했지만 그의 좋은 수완 덕에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브로커까지 고용해서 연예인들을 끌어들였고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모지상주의와 연예인에 대한 동경, 성형 열풍 등이 어우러져 너도 나도 성형외과를 찾는 속물적인 세태에 적시 안타를 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치사한 문제가 불거졌다.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골이 깊어지면서 그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성형외과가 강남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장인이 처음부터 병원을 차려주고 뒤를 봐줬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남편 쪽의 생각은 달랐다. 병원을 차려준 건 맞지만 그걸 키워낸 것은 전적으로 병원장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각자의 속셈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그녀는 병원 돈이 자기 돈이라는 생각으로 물쓰듯이 돈을 펑펑 써댔다. 병원을 처음 차렸을 때 그녀가 격리직을 맡아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한동안 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병원 재정을 쥐락펴락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소가리를 하던 남편은 그녀의 낭비벽을 문제 삼아 자신이 직접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나섰고 그 대신 그녀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1억 원을 주는 걸로 합의를 보았다. 노크 소리가 난 건 정확히 3시가 됐을 때였다. 그녀는 백 속에서 천으로 된 조그만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좀 이상한 게 들어있었다. 그것을 꺼내 펴자 검은색 조로 마스크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눈 주위만 가릴 수 있는 마스크였다. 영화에서 쾌걸 조로가 그걸 쓰고 활약했던 바람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그녀는 그 눈 가리개 마스크를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장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출장을 갈 때마다 그걸 사용하곤 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심이 됐다. 잠시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5번 노크한 다음 4번 노크. 잠시 있다가 다시 5번 노크. 이어서 4번. 누구세요? 그녀는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물었다. 꽃배달 왔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2분 후에 들어오세요. 그녀는 출입문을 안쪽으로 조금 열어놓은 다음 소파에 가서 앉았다가 생각을 바꾸어 침대 위로 올라가 비스듬히 드러누웠다. 허우대가 크고 젊은 그는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앞에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듯 짙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검정색 숄더백을 하나 걸치고 있었다. 통이 좁은 흰 바지 위에 체크무늬 재킷을 걸쳤고 그 안에는 자주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은 것이 꽤 멋져 보였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여자는 가운 차림으로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얼굴에 조로 마스크를 쓰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를 꼭 무슨 괴물 같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서비스해줄 여자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좀 언짢았다. 지나치다시피 병적으로 얼굴을 숨긴 채 그 짓을 하는 여자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너 명 정도 만난 것 같았다. 그런 여자들을 상대할 때는 표정의 변화를 볼 수 없으니 꼭 마네킹을 상대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라는 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여자의 기분을 맞추는데 온 정성을 다했다. 그래야만 팁도 받을 수 있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여자들일수록 그에게 온갖 음탕한 짓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한쪽 팔을 괜 채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자에게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한 다음 장미꽃을 내밀었다. 이름이 뭐니? 여자는 장미꽃을 받으며 대뜸 반말로 묻는다. 꽃에 코를 대보지도 않고 그걸 사이드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장발입니다. 장발? 무슨 이름이 그래? 본명은 아니겠지? 크게 발기한다는 뜻입니다. 정색을 하고 하는 말에 그녀는 킥하고 웃었다. 옷 벗어봐. 이름대로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사모님 조남은? 장발은 옷을 벗으면서 물었다. 난 5월이야. 4월, 5월 할 때 그 5월 말입니까? 난 5월을 제일 좋아하거든. 장발은 스스럼 없이 옷을 벗어 던졌다. 네, 여기서부터는 너무 선정적이라 반 페이지 건너뜁니다. 그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모멸감을 안고 받아야 하는 심사는 까다롭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통과가 되면 교육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는데 월 수입 50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어떤 때는 1000만 원 이상을 벌 때도 있었다. 대학 4학년인 그는 취직이 여의치 않으면 외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난한 홀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차 월 500만 원 이상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어느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이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돈이 벌리자 그의 유학 계획은 보다 구체화되었고 그는 딱 1년만 돈을 모으면 즉시 짐을 싸들고 유학길에 오를 생각이었다. 그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려면 무조건 뉴욕으로 가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매춘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전화통화로 이루어졌고 지시받은 대로 호텔방에 가서 세계에 굶주리고 밥맛 없는 늙은 여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곤 했는데 한 건 처리할 때마다 그가 받는 돈은 1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서비스를 잘해주면 보통 수십만 원의 팁을 따로 주기 때문에 그런저런 수입이 상당한 편이었다. 이 남성들로 이루어진 매춘 조직은 빈물이라고 통하고 있었다. 그건 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이름으로 그가 알고 있는 전부는 그 이름뿐이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다. 키 180cm 이상, 20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자로 준수한 외모를 지녀야 하고 학력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조건은 물건이 커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건의 크기를 심사하는 사람은 중년 여인이었다. 5월은 장발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 잔뜩 성이 나 있는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멋있어.
그녀는 새삼 돈의 위력을 느꼈다.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새파란 젊은 미남과 섹스를 즐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녀가 그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은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나 지불을 했으니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다루어도 상관없었다. 거기에 응해 남자는 손님이 무슨 짓을 요구해도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늙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본전을 뽑으려는 듯 음탕한 것을 요구했다. 5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장발에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해보라고 하더니 그것이 끝나자 춤을 추라고 했다. 그가 벌거벗은 채 춤을 추자 한동안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가운을 벗어던지고 달려와 그에게 안겼다. 5월이 호텔에서 나온 것은 저녁 8시가 지나서였다. 온몸이 노곤해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내내 졸았다. 마지막 항공편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역 쪽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이다. 지속성 생식기 흥분 장애라고 했던가?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가즘을 느끼고 끊임없이 남자들을 갈구하는 그녀를 보고 의사가 내려준 병명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9시 50분에 출발하는 열차표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특실표를 한 장 구한 다음 대합실을 가로질러 갔다. 마침 도착한 열차에서 쏟아져 나온 승객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숍으로 들어가 달콤한 머핀 1개와 커피를 주문한 다음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통로에 뒤늦게 30대의 뚱뚱한 여인 하나가 힘겹게 어기적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산발한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위에 걸친 황토색 남방은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다. 얼룩무늬 반바지는 거대한 엉덩이를 감당하지 못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고 몸뚱이를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는 무처럼 짧고 굵어 보였다. 창가로 지나갈 때 보니 얼굴 피부가 온통 일그러져 있었고 두 눈은 짝짝이었다. 첫눈에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심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얼굴에 칼을 너무 많이 댔구만. 가뜩이나 못난 게. 그녀는 그동안 꺼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문자 메시지가 무수히 들어와 있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그건 병원 총무과의 노처녀인 오 과장이 보낸 것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 사모님, 병원에 불 났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받은 오 과장은 울기부터 했다. 5월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울지 말고 말을 해. 무슨 불이 났다는 거야? 불이 나서 다 탔어요. 어떤 여자가 얼굴 살려내라고 하면서 휘발유통을 던지고 불을 질렀어요, 사모님. 그리고 원장님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원장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오 과장이 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밖으로 나온 그녀는 플랫폼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갔다.
네, 바로 이어서 김성종 작가님의 야만의 도시 낭독해 드립니다. 이내는 압구정역 플랫폼을 빠져나오면서 구내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홍보용 간판들을 바라보았다. 거의가 성형외과 간판들로 역 구내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점령하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여자들은 너도 나도 강남으로만 몰려들었고, 그렇다 보니 강남에서도 특히 압구정동과 청담동, 신사동 일대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형외과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지하철역 구내를 점령하고 있는 병원 간판들은 바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향해 더러운 촉수를 뻗치는 거머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몸서리를 치면서 얼른 지하 계단을 빠져나왔다. 제2성형외과 건물은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길 건너편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빤히 보이는 병원 간판을 노려보았다. 거기에는 병원 이름과 함께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사기꾼 같으니. 그녀는 이를 갈면서 건널목 앞에서 서성거렸다. 저 말에 현혹되어 찾아간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다. 알고 보니 국제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짧게 이수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수료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걸 과대 포장해서 선전해대는 바람에 눈이 먼 여자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찾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성형외과가 갑자기 호황을 맞아 돈벌이가 잘 되자 파리만 날리고 있던 일반이들은 자연 그쪽으로 구미가 당겼다. 하지만 그들에겐 정부가 인정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면허증이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임시방편으로 한두 달의 단기간 교육을 받은 후 성형외과 수료증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건 아니었다. 전문의 간판을 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 대신 표현을 살짝 바꾸어 병원 이름 밑에다 진료 과목 성형외과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런 표현은 양식 있는 표현에 속했다. 제2성형외과처럼 전문의 면허증도 없으면서 간판에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버젓이 엉터리 사기 간판을 달아놓고 눈먼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병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차마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간판을 달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던 일반의들도 진료 과목 성형외과라는 소극적인 표현을 거두어들이고 너도 나도 슬그머니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그러다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너무 많아져서 일반인들로서는 그런 사기성 성형외과들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되었다. 더 심각한 건 자격증도 없는 병원들이 성형외과 전문의 간판을 버젓이 내거는 일이 거의 일반화돼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현재 강남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한 병원은 400여 곳. 자격증도 없이 전문의 행세를 하고 있는 병원은 자그마치 2,000군데가 넘는다. 길을 건너간 그녀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5년 동안 발이 닳도록 드나들고 그 앞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었던 병원이다.
5년 전에는 3층 한 곳에서만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5층 건물 전체를 그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만큼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이었다. 제2성형외과는 서울 강남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병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1층부터 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거의가 젊은 여자들로 하나같이 미인이 되기 위해 얼굴을 뜯어고치기 위해 온 여자들이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여자까지. 덩치 큰 경비원이 보이자 그녀는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며칠 전 인해를 끌어낸 그 고약한 경비원이었다. 인해는 병원에 항의하러 왔다가 원장한테는 말도 못 걸어보고 경비원한테 질질 끌려나와 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었다. 원장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호출 버튼을 눌렀고 연락을 받은 경비원은 득달같이 달려와 그녀를 끌고 나갔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미친년 취급하고 있었다. 처음엔 수술이 잘못되어 병원에 찾아오는 골치 아픈 환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5년이나 지난 지금은 머리가 돌아버린 얼빠진 여자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그녀가 병원에 와서 부렸던 행패가 너무 지나쳤던 건 사실이었고 그것이 이제는 동정을 넘어 그녀에게 미친년이라는 말이 덧씌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전에는 병원에 경비원이 없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말썽이 잦아지고 행패를 부리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제지하고 끌어내기 위해 위압적으로 생긴 경비원들을 두게 되었다. 거기다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까지 두고 있었다. 경비원이 보이지 않자 이내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가 경비원에게 들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다행히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원장실은 3층에 있었다. 몸이 비대한 데다 몹시 긴장한 탓으로 겨우 3층에 올라갔는데도 그녀는 헐떡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어깨에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있었다. 이내는 어떻게든 오늘은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5년 동안 끌어오면서 그녀의 몸도 마음도 송두리째 망가뜨려온 이 문제 때문에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5년이나 질질 끌어왔던 이 문제가 더 시간을 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속임수, 무책임, 협박, 시간 끌기, 모멸감, 잔인함. 그녀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3층에도 경비원이 한 명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원장실이 있기 때문에 경비원을 배치한 것 같았다. 최근 들어 원장은 부쩍 몸조심을 하고 있었다. 3층 역시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거의 5년 전의 인해처럼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녀가 처음 제2성형외과를 찾았을 때 그녀는 25이었다. 아담한 몸집에 귀엽고 예쁘장한 얼굴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느 여학교 앞에서
김밥이며 라면, 떡볶이 같은 걸 만들어 파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남매를 키웠다. 이내는 둘째로 별 말썽 없이 성장해서 서울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 호텔학과를 나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에 취직,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실한 편이었지만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곳의 높은 소비 문화를 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씀씀이가 해퍼져 월급을 받아도 저축은커녕 항상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거기다 고시 공부를 한다는 애인까지 생겨 갈수록 돈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상을 좀 볼 줄 안다는 미용실의 여사장이 그녀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콧구멍이 약간 들렸다. 응? 관상에 요런 코는 돈이 안 모인대요. 무심코 던진 듯한 그 한마디가 시간이 흐르며 자꾸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그녀는 코를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를 20군데 남짓 돌아다녔다. 콧볼을 4mm만 내리면 콧구멍이 안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들은 1, 2mm만 내려도 된다고 하면서 4mm는 무리라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제2성형외과에서는 4mm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의사 제이가 구세주처럼 보였다. 그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미남에다 세련된 매너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달콤한 향내까지 나는 것 같았다. 더구나 그는 자기가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로 다른 의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눈에 잘 띄는 벽 위에는 하버드 유니버시티 어쩌고 하는 영문 자격증도 걸려 있었다. 그는 영어를 많이 섞어서 말하곤 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 병원에서 코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탤런트 체림의 코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제이는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코만 예쁘게 고친다고 해서 얼굴 전체가 뷰티풀해지는 건 아니에요. 코만 수술하면은 오히려 얼굴 전체의 조형미, 그러니까 하모니가 깨질 수 있어요. 아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하모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녀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왕 오신 김에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손보는 게 좋겠어요. 이내 씨는 기본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될 거예요. 제이의 말은 마력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걸 뿌리치기에는 그녀는 너무도 미약했고 그녀의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본 그는 능숙하게 그녀를 요리해 나갔다. 동양인은요, 눈하고 코를 크고 오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코를 오똑하게 하면서 요 쳐들린 콧구멍도 안 보이게 하려면은 사실 고난도의 하이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건 나한테 맡기세요. 먼저 콧대를 보형물로 높이고 코끝에는 요 자가연고를 삽입할 거예요. 그리고 눈은 이 눈은 좀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네요. 눈이 외꺼풀이니까 요거를 쌍꺼풀진 큰 눈으로 만든 다음에 애교살까지 붙이면은 원더풀해질 겁니다. 쌍꺼풀 수술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매몰법. 2, 3mm가량의 작은 절개 라인을 3군데 정도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예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난 이 2가지 방법은 권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몽땅 다 절개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서 또 이게 눈이 바로 커지는 건 아니니까 눈을 크게 만들려면 따로 작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내 씨는 눈이 좀 좁으니까 그걸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몽고주름을 없애는 내안각 성형술, 그리고 눈꼬리를 터주는 외안각 성형술, 요걸 다 해줘야 해요. 전문적인 용어들을 섞어가며 늘어놓는 제이의 설명을 듣는 동안 이내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고 은근히 겁이 났다. 하지만 그의 매력적인 모습과 세련된 화법에 깊은 신뢰감을 느꼈고 결국 그가 권하는 대로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인 만큼 오죽 잘 알아서 해주겠는가. 그래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제이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녀의 턱끝을 받쳐들고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눈하고 코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얼굴 윤곽을 새로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판을 새로 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 코 주위가 조금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안면부를 융기시켜주는 융비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이소프트 실리콘을 사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예, 그럼 되겠어요. 근데 요 이마도 좀 꺼져 있고 턱이 무턱에다가 사각이에요. 이 얼굴이 입체감이 없이 좀 밋밋하네. 요런 걸 같이 교정을 해야지 전체적인 윤곽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내 씨는 이거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성에게 제2의 인생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난 다음 3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첫째, 아트, 즉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2번째는 하모니, 3번째는 인텔리전스, 즉 지성이에요. 그냥 예쁘기만 하고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남자들은 금방 질려버려요.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녀는 새로 태어날 제2의 인생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자 온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갈증으로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제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꺼진 이마를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석고로 이마 모양을 본을 떠가지고 그 안에 실리콘을 넣어서 만든 판을 삽입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무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어텍스를 삽입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각턱 교정을 위해서는 요 턱뼈를 좀 갈아내는 하각 절제술, 그리고 또 이 깎아낸 뼈가 니은자가 되게 앞뒤 방향으로 절제하는 시상절골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수술이 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는 게 좋겠네요. 나이스 리프팅을 통한 볼 확대 및 앞 광대 확대, 필러 주입을 통한 윗입술과 아랫입술 확대, 보형물 삽입을 통한 관자놀이 확대, 눈썹 이식, 속눈썹 이식. 제이가 설명을 끝내고 나서 제시한 얼굴 교정 항목은 21가지나 되었다. 콧구멍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병원을 찾아왔던 것뿐인데 무려 21가지나 고쳐야 한다니. 그야말로 얼굴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이었다.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그녀는 속에서 으악하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 그녀가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한 건 비용 문제였다. 21가지나 수술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원장은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는 체림 코처럼 해주시고요. 입은 김남주, 눈은 김혜수, 이마는 김희선, 그리고 얼굴형은 장서희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그녀가 비용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자 비용 문제는 사무장이 이야기해 줄 거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만난 사무장은 머리가 훌떡 벗겨진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자기 사무실로 이내를 데리고 가더니 항목별로 나와 있는 비용 명세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총액만 보였는데 그것은 무려 5,900만 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다음에 돈 좀 모아서 하겠다고 하자 사무장은 손을 흔들었다. 지금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겠다면서 900만 원을 뺀 5천만 원을 제시했다. 많이 할인해 준 거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5천만 원은 그녀의 형편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사무장은 4,500만 원을 제시했고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사무장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마지막으로 4천만 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내는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애원했다. 사무장은 3,700만 원으로 못을 박으면서 그녀에게 지독한 아가씨라고 말했다. 2,200만 원이나 할인을 받은 것에 흡족해 하면서 그녀는 결국 계약금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사무장은 계약금을 챙긴 후 수술 동의서라는 것을 꺼내놓으면서 대강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다.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있는 내용을 대강 훑어보았지만 눈앞이 어지러워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사무장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하면서 수술 때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문제 삼지 않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거라고 말했다. 문제가 혹시 생기면 책임지고 재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거기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다. 수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쯤 걸리나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면 직장에 휴가를 내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일을 보고 있었다. 하루면 됩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하루면 충분하다고요. 사무장은 손바닥으로 대머리를 문질렀다. 아니, 21가지나 수술하는데 하루에 다 할 수 있다고요? 어머, 그게 가능한가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녀를 보고 사무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사들도 함께 분담해서 하니까 하루면 충분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요즘 다들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워낙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들 하세요. 그녀는 일정을 잡고 나서 밖으로 나왔지만 어깨가 무겁기만 했다.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 남은 건 수술비 3,400만 원을 마련하는 일과 제발 수술이 잘 되어 미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찌어찌 빌려서 마련한다고 해도 그걸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연봉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처지에 기본 생활비를 빼놓고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간다 해도 매달 100만 원씩 까나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다.
어림잡아도 빚을 갚는 데만 수년은 걸릴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 끝에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다.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엄마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는 도무지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운영으로 4남매를 굶기지 않고 키우고 학교까지 보냈으니 그게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이라면 재산이었다. 엄마는 손댈 것도 없는 그 복스러운 얼굴에 왜 칼을 대느냐고 나무랐지만 계약금 300만 원을 이미 지불했고 2,200만 원이나 대폭 할인받았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한숨을 내쉬면서 언니 결혼 비용으로 마련해둔 돈을 헐어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이내는 부족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 대출 창구를 찾아갔다. 수술이 있던 날 그녀는 하루 종일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누울 수 있는 비좁은 수술실이 20개 남짓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그 안은 빈 곳 하나 없이 환자들로 들어차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의사들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한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 나가면 금방 다른 의사가 들어와 또 메스를 집어들고 그녀의 얼굴을 그었다. 뒤이어 또 다른 의사가 나타났고 잠시 후에는 처음 보았던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완전히 팽개쳐 두었던 의식을 끌어안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제이가 복도에서 의사들을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느려 터져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어떻게 소화할 거야? 하나에 30분 이상 끌지 말라고 했지? 30분 이내에 끝내고 빨리빨리 이동해! 수술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얼굴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어서 흡사 무슨 괴물을 보는 것 같았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두 눈이 감기질 않았던 것이다. 수술 직후라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다음 날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제이 대신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하는 말이 신경과민성 체질이라 그런 거니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열흘 동안 참고 지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고 벌겋게 충혈된 눈에서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다. 그녀는 제이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았다. 눈이 감기질 않는데 왜 그런 거냐고. 제이는 간호사가 했던 말 그대로 그녀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신경과민성 체질이라 그런 거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녀는 아무래도 미심쩍어 부근에 있는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다. 늙은 의사는 그녀의 눈을 살펴보더니 무겁게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 이 윗눈꺼풀 피부하고 근육이 모두 제거가 돼서 평생 눈을 감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부터 낭독해드리는 것은 이내의 일기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나, 이내는 존재한다. 고통을 통해 그것을 인지한다. 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아마 귀신이 씌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루 만에 21가지나 되는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내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수술 후유증이 가라앉으면 미녀 배우들의 코와 눈과 입을 닮은 예쁜 얼굴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미녀는커녕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한 달째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뜬 채 잠을 자야 하고 안과 의사 말이 평생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눈이 건조해지는 바람에 매일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하고 4종류의 안약도 먹어야 한다. 3,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온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여자들의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현란한 언변으로 유인해 거액을 우려먹고 그 대가로 엉터리 수술로 얼굴을 망쳐놓고는 나 몰라라 하니 그런 사기꾼을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여자의 얼굴은 목숨과도 같은 건데 멀쩡한 얼굴을 망쳐놨으니 살인을 한 거나 다름없다. 죄인은 살인자다.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수술받기 전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내 얼굴을 돌려달라는 거다. 하지만 그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본래의 내 모습이 사라져버렸으니 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건 괴물이다. 내가 괴물이 될 줄 상상이나 했는가? 들창코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콧잔등과 코끝에 보형물과 연고를 주입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코는 심하게 찌그러졌고 그것 때문에 콧물을 들이키는 것도 힘들어졌다. 콧물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바람에 손수건으로 노상 코를 훔쳐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얼굴 전체의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고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 이마는 시커멓게 괴사하고 있고 얼굴 피부색도 죽어가고 있다. 눈썹도 모두 빠져버리고 이마엔 더 이상 머리칼이 나질 않는다. 결국 얼굴 형태마저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주위 사람들 모두 날 보고 놀란다. 몰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호텔에서는 프런트 데스크 업무에서 날 제외시켰다. 흉측한 모습의 나를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세워놓을 수는 없었겠지. 나는 뒤쪽 사무실에서 잡무나 처리하게 됐지만 머지않아 나 스스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눈치 없이 버티고 있어봐야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일 거다. 이 호텔을 나가면 괴물 같은 이 얼굴을 받아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테지.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도피 심리, 그리고 소외감, 참담한 심정이다.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발광하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리를 자주 비워야 하고 걸핏하면 결근해야 하는 것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제2성형외과에 가서 따지고 치료와 재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고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제2병원을 믿을 수 없으니 여기저기 다른 병원도 알아보고 진찰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진료 결과는 거의가 절망적이다. 재수술을 해도 소용없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 한 젊은 피부과 의사는 내 얼굴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누구한테 수술 받았느냐고 묻더니 분개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제2성형외과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수술받고 그 부작용으로 우리 병원 오는 환자가 적지 않아요. 원장인 제이라는 사람은요, 외과 전문이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말은요, 지어낸 거예요. 사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정부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거 모른 체 하니 말이에요.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수술 받은 지 넉 달이 지났다. 지난 연말로 호텔도 그만두었다. 오인혜라는 존재는 절망을 넘어서 모두가 외면하는 괴물로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제2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니 재수술이니 하는 걸 받지 않기로 했다.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고 의료기술을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에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어도 그동안 그 분야에 온통 빠져들다 보니 미처 모르고 있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들도 좀 알게 됐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성형외과란 원래 기형이나 화상 등을 교정하는 게 본래의 의무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여자들을 예쁘고 날씬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메스를 든 고급 미용사로 변질돼 버린 것이다.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건데도 그들은 그걸 애써 외면한 채 오늘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의 눈과 코를 째고 턱뼈와 광대뼈를 잘라낸다. 젊은 피부과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던 쌍꺼풀 수술이 얼마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인지도 알게 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쌍꺼풀은 매우 섬세한 조직으로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수술이에요, 사실. 근데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해부학 지식이 없다면 그 흔한 쌍꺼풀 수술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술 때 나온 피가 눈뼈에 고이면 동맥을 압박하게 되고 그 경우 망막을 손상할 수 있어요. 난 처음 얼마 동안은 병원 문턱이 닳도록 제이를 찾아가 울고 불고 항의하고 전문의도 아닌 것이 전문의 행세를 하고 남의 멀쩡한 얼굴을 망쳐놨으니 도로 물러내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 내 체질이 이상 체질이라 그런 거라고 하면서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사기꾼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르자 미친년 아니냐면서 경비원과 사무장을 불렀다. 나는 끌려나갔고 그때부터는 제이를 거의 만날 수 없었고 사무장이나 운 좋으면 상대해야 했다. 난 사무장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사무장은 느물느물 웃으면서 그래봐야 나한테 득되는 게 없을 거라고 하면서 고소할 테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다. 그는 야비하게도 수술 동의서를 들먹거렸다.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병원 측에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데 이미 동의했으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거였다. 그건 함정이라고, 또 한 번 환자를 죽이는 야비한 함정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고소를 해봐야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그 길고 지루한 싸움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패하고 말 텐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고 나를 설득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그 사무장 말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서 난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이 본래대로 돌아올 리도 없지만 어떻든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나는 순진하고 멍청했던 거다. 그 사무장은 얼굴 가득히 비웃음을 띠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병원 측에서 보상할 수 있는 액수는 1,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그것도 최대한의 액수가 그렇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도둑놈들. 나는 점점 악에 받쳐갔다. 2010년 2월 9일 화요일. 내 뱃속에선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수술 직전에 관계를 가진 게 시가 되었고 아이가 점점 커가는 지금 그게 또 짐이 되고 있었다. 수술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과 무수한 주사, 그리고 엄청난 양의 약물 복용 등으로 난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했다. 내 몸이 그럴진데 하물며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을 텐데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컸다. 난 그게 걱정됐고 그래서 애인에게 그 문제를 상의했다. 두말 않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지금 지우기엔 너무 늦어서 내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래도 지워야 한다며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했다. 남자친구는 내 처지하고는 달리 고시에 패스해 잔뜩 들떠 있었고 몹시 바빠 보였다. 내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만나자는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어쩌다 만나면 날 외면한 채 몇 마디 하고는 약속이 있다면서 금방 일어서곤 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 출신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5년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큰 도움이 된 건 아니더라도 난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서 그를 뒷바라지했고 나의 처녀까지 바쳐 그를 사랑했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내 얼굴이 하도 징그러워 지인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나가 공개적으로 합격을 축하해 주지도 못한 채 눈물만 삼켜야 했다. 아침에 그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 오늘은 좀 만나자고 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점심때밖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게 역시 나를 피하는 눈치였다. 점심 먹는 자리에서 제2병원 사무장과 고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던 일을 얘기하고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병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법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후닥닥 점심을 먹어치우고 사라졌다. 그리고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선배들한테 알아본 결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반반인데 문제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 해도 배상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나마 변호사비를 주고 나면 몇 푼 건지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더라도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거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산부인과에 갔느냐고 물었다. 아직 안 갔다고 하자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는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통화를 끊었다. 그 뒤로 연락도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아이를 지우던 날 나는 나의 죽음을 예감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한 생명을 죽였단 말인가? 나는 살인자다. 그 손으로 차라리 나를 죽일 거지. 아이는 남자아이였다. 아가야, 용서해다오.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고소를 하고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법원으로부턴 아무 연락이 없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이나 받아먹은 변호사는 사건이 워낙 많이 밀려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는 제2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골판지에다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사기꾼 제2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 내 얼굴을 망친 그는 범죄자다. 내 얼굴을 돌려다오. 라고 써서 그걸 들고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조금 있자 사무장과 직원들이 나타나더니 골판지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나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블라우스가 찢어지고 머리칼은 헝클어졌다. 나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골판지를 준비해 놓았었고 그들이 안으로 사라지자 다시 출입구 앞에 서서 시위를 시작했다. 새 골판지에는 이렇게 써두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잘 봐두십시오. 이 얼굴이 바로 제2성형외과가 망쳐놓은 얼굴입니다. 제2원장은 자격도 없는 사기꾼입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오더니 나를 연행해 갔다. 나는 영업방해로 구류 5일에 처해졌다. 유치장에 갇혀있는 동안 난 괜스레 웃음이 나왔다. 내가 자꾸만 웃어대자 같은 우리 안에 갇혀있던 여자들이 실성한 모양이라고 수군댔다. 나는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성형수술로 얼굴을 망치고 제1을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지 거의 만 5년이 됐다. 오늘 드디어 1심 공판이 열렸는데 판사는 제2에게 피해자 오인혜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제2에게 내려진 처벌은 그게 전부였다. 5년 동안 기다리다 지친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덤덤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제이가 어처구니 없게도 항소를 했고 나 역시 항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년 동안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25세 한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멈춘 나는 괴물로 변해 5년을 살았고 이제 30대가 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폭식으로 체중은 무려 95kg으로 늘어났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은 악화되었다. 시력도 급격히 떨어져서 눈앞이 침침하다. 5년이나 걸려 1심 재판이 끝난 건 재판부의 무책임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료 분야의 재판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끝도 없이 질질 끌었고, 제2측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교묘하게 재판을 끌어나갔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전문의 감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감정을 맡았던 의사들의 사인과 증언이 필요한데, 의사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하물며 재판정에 나와 증언하는 건 한사코 거부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다. 반면 제2측 증인들은 신분을 밝히고 증언대에 나섰는데, 그들은 다 같은 의사들로 제2의 의료 행위가 정당하다는 걸 침을 튀겨가며 강조했다. 그건 마치 악이 악을 변호해 준 꼴이었고, 그들은 한 통 속의 악마와 다름없었다. 그러는 동안 담당 판사는 3명이나 바뀌었고, 공판 검사는 무려 13명이나 교체되었다. 내 사건을 맡은 공판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발령을 받은 햇병아리 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판 검사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신참 검사들을 경험 쌓기식으로 공판부에 배정해서 수개월 근무한 뒤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수순이었기 때문에 5년 사이에 13명이나 바뀌었던 것이다. 그런 판이니 공소 유지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나는 법에 호소하는 걸 접기로 한다. 그동안 5년이나 허송세월을 한 게 억울하다. 나 같은 괴물은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이내는 괴물로서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경비원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든 병원 복도에서 제이를 목격한 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다. 그는 화장실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그가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얼른 그쪽으로 가보았다. 남자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변기문 하나가 막 닫히는 걸로 봐서 제이가 대변을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나는 배낭에서 준비해간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통 안에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다. 뚜껑을 연 다음 그걸 화장실 바닥에다 들이붓고 나서 문을 닫았다.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종이 뭉치에다 불을 붙이는데도 조금도 손이 떨리질 않았다. 화장실 문을 조금 연 뒤 그걸 안으로 던져 넣는 순간 바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병원을 나와 길 건너편에서 보니 병원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쌓여 있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시뻘건 화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아름다운 화면처럼 보였다. 그 길로 나는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기 위해서였다. 가는 동안은 내내 잠을 잤다. 감기지 않는 눈을 마스크로 가린 채 그동안 밀렸던 잠을 몰아자듯 정신없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거기다 비까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엄마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꼬불꼬불 들어가자 식당에 불이 켜진 게 보였다. 그동안 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2번밖에 와보지 못했었다. 그동안은 엄마가 몇 번 서울로 나를 만나러 왔었다. 엄마는 보상금 1,000만 원이 뭐냐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면서 적금을 털어 변호사비를 대주었었다. 엄마한테 빌렸던 수술비 1,000만 원은 갚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엄마는 날 끌고 제2성형외과에 찾아가 내 딸 살려내라고 울부짖다가 쫓겨나기도 했었다. 식당은 손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엄마는 의자 위에 앉아 졸고 있었다. 엄마, 나는 눈물이 나와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앞으로 늘어뜨린 2 손은 유난히 거칠고 커 보였다. 엄마. 나는 속으로 엄마를 불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엄마가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얼른 우산으로 앞을 가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다시피 골목을 빠져나왔다. 마지막 일기를 쓰고 난 이내는 커피숍을 나와 해운대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파도가 와서 부딪히는 백사장 쪽은 텅 비어 있었다.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백사장으로 내려선 그녀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커터칼을 꺼내 잠시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왼쪽 손목을 그었다. 금방 따뜻한 피가 손목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우산을 버린 채 그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오른쪽 백사장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섰을 때 그녀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그녀는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의 머리 위로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하고 수평선 위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네, 연이어서 2개의 김성종 작가님 작품을 읽어드렸습니다. 해운대 그 빛나는 모래와 아이고 이 짧은 걸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제목 책 접어서 볼게요. 아 그게 끝이군요.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이 작품집은 은퇴한 아니죠. 아직 현업에 있긴 하지만 이제 대충 삶을 정리하고 해운대에 내려와서 노년을 편히 보내고 있는 한 추리소설 작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강력한 연결고리는 없이 그러나 띄엄띄엄 아주 약간 이렇게 옷깃이 스치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연작소설이라고 불리고 이렇게 물 흐르듯 참 잘 쓰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나는 속도대로 받아 쓰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신문 연재 소설이었다 보니 가끔 비문도 꽤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선정성이 별 5개 만점이라고 했을 때 거의 별 7개?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좀 어쩔 수 없이 감히 대가의 작품을 이렇게 도려내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네. 첫 작품은 일단 서울에서 온 여인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
서울에서 온 여인이 비행기 타고 왔다가 기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기차역에서 마주쳤던 어떤 여인, 그 여인의 스토리로 또 이 두 번째 이야기 쓰신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 시장의 명암 중에서 암을 집중적으로 다루신 작품이었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는 알고리즘한테 잘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해집니다. 부탁드리고요. 공유, 알림 설정, 쿠팡 등에서 쇼핑, 또 하이프 다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오는 저녁 직전의 늦은 오후?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밤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